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초보 탈출 강의를 제작하게 된 가치투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필수 지식을 알아볼 거고요. 재무제표 하니까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냥 빨간 거면 안 좋고 검정색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미뤄두다가 결국 나중에 배우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네이버 증권을 이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런 걸 떼고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만 알아볼게요. 먼저 재무제표라는 것은 간단하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기록하는 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 지금 얼마가 있고 얼마를 버는지를 기록해뒀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재무제표를 먼저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라는 것을 하고, 거래가 발생한 기간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한번 주린이네 피자 가게라는 걸 창업했다고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주린이네 피자 가게라는 피자집을 차렸어요. 피자 오븐도 필요하고, 피자 가게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초기에 들어갔겠죠? 제가 1억 원이 창업하는데 들어갔다고 칠게요. 돈이 들어가는 시점은 창업을 시작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피자 오븐을 샀으면 그 오븐이 돈을 내면 그때부터 더 쓸 수가 없나요?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품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시설이 낡으면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막상 이걸 팔 때가 돼야지 그런 걸 따지지만, 회계에서는 일정 시간마다 수년에 걸쳐서 1년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5분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가 않아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고 이후에도 창업 첫 해에만 1억 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창업 첫 해에는 2천만 원, 그 다음 해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계상으로만 비용이 발생을 하고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5분의 가치가 매년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발생을 해도 실제로 제 돈이 1000만 원씩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에는 실제 현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회계상으로만 들어간 건지 이런 게 중요해요. 한번 네이버 증권을 통해서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볼게요. 한번 우양이라는 회사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를 눌러보면 즉석 조리식품을 제조하고 CJ제일제당, 스타벅스 등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네, 주로 냉동 핫도그를 만들어서 다른 데에 납품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식품 회사가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양으로 가져왔고요. 먼저 쭉 내려주시면 여기에 Financial Summary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등등 처음에는 알 수 없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네이버 재무제표를 쭉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읽으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다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캡처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본격적으로 보시기에 앞서서 분명히 해두셔야 될 게, 일단 기본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재무제표를 저희가 잘 볼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보자예요. 초보자일 때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재무제표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와요.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저는 크게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17년엔 957억, 21년엔 1392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안정성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산 회사가 내일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돈이 휴지가 되겠죠.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얘가 망할 회사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진율이에요. 똑같이 100원짜리를 팔아도 50원을 남길 수 있는 회사가 있고 10원을 남길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는 적자를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50원을 남길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 파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에요. 다음으로 현금 흐름입니다. 회계상 이익과 일치를 하는지 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까 회계는 발생주의라는 걸 따른다 라고 했어요. 여기 매출액 순이익 부분만 봤을 때는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 현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현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망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고 이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이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내용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매출액에서 당기순이익 부분입니다. 매출액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팔았나요? 마진이 얼마나 남았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얼마를 팔았나? 여기 단위는 억이고요. 우양의 경우는 이제 냉동핫도그를 팔아서 17년엔 957억 원어치를 팔았고 21년에는 1392억 원어치를 팔았네요. 다음으로는 영업이익이에요. 발표 기준이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영업으로 얼마나 벌었나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본업이에요, 본업. 회사가 우양이라는 회사는 핫도그 제조회사예요. 핫도그 제조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았어요. 이거 회사의 본업과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없죠. 부동산을 팔아서 번 돈 이런 거는 영업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본업, 핫도그 팔아서 얼마 벌었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겠죠? 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내기 전에, 세금 내기 전에 얼마 버냐 보여주는 거고요.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이번 분기, 이번 연도 얼마를 벌었냐, 실제로 진짜 플러스인 돈이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영업 외의 손익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으로 지금 21억을 벌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3억이에요. 세금도 들어갔을 거고 부동산을 판다던가 이런 빅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양이라는 회사가 500억의 부동산 이득이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확 올라갈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510억, 영업이익이 20억인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배가 있고 비지배가 있는데 이거는 내 지분이 들어간 만큼이냐 안 들어간 만큼이냐예요. 우양 같은 경우는 비지배가 아예 없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자식회사, 자회사들의 지분을 100%를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겠죠. 예를 들어 100억 버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지분을 50% 들고 있다 하면은 제 몫은 50억만큼이겠죠. 이럴 때는 지배와 비지배가 분리가 됩니다. 우양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나눠져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배냐 비지배냐는 내 몫이 얼마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빠진 건데 재무제표 위에서 아래로 흐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예요. 매출 원가에는 재료비, 생산비, 인건비 등이 들어가고요. 쉽게 말해서 생산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은 이 매출 총이익에서 상관비라는 걸 뺀 거예요. 상관비는 판매비, 관리비를 의미하고요. 연구비나 홍보비, 관리비 등이 들어갑니다. 즉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또
우양으로 치면은 더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기 위한 연구비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겠죠? 재료비에는 뭐 밀가루, 설탕, 뭐 소시지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외이익, 뭐 주식이 대박이 났다던가 부동산 대박이 나서 처분을 했다던가 그런 영업외이익이 들어가고 거기서 세금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은 가끔씩 당기순이익이 뻥튀기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게 어떤 이유로 뻥튀기가 됐는지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면 저희가 찾아볼 건 없겠죠? 다음으로는 자산 총계에서 자본금 부분이에요. 먼저 뭐 자산과 자본의 개념도 필요한데 총 자산이라는 거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부채 총계, 총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예요. 둘이 단어만 다르죠? 다음으론 자본 총계는 자본금에 자본금 잉여금도 더하고 이익잉여금도 더한 거예요. 지배 비지배는 아까처럼 이제 지분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뭐 자본금이 뭔지 이런 것부터 알아야겠죠? 먼저 자본금이라는 거는 주주들이 투자한 원금입니다. 맨 처음 이 회사가 스타트를 할 때 이 우양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주주들이 얼마를 투자했나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결산일 기준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다. 당연히 유동부채도 1년, 유동자산도 1년, 유동부채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1년으로 1년 내에 반드시 뭐 할 수 있는지 갚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은 크게 돈놀이로 발생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해서 번 돈인데 회사에 쌓아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100억을 번다고 그 100억을 전부 다 주주들에게 나눠주진 않습니다. 어떤 거는 회사에 쌓아놓고 연구비로도 써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버텨내야겠죠. 일정 부분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도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 쌓아두는데요. 이런 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본잉여금, 돈놀이로 발생한 건데요. 회사가 추가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 같다 하면은 뭐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찍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팝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영업해서 번 돈이 아니죠. 이런 돈놀이로 번 돈은 자본잉여금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본 총계는 맨 처음 스타트할 때 주주들이 투자한 원금, 그리고 돈놀이, 뭐 유상증자라든가 주식 발행 등으로 쌓은 잉여금, 다음으로 여태까지 회사가 번 돈의 누적액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자본 총계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는 거는 순수한 내 돈입니다. 순수한 제 돈, 빚이 없는 제 돈이에요. 그리고 부채는 빌린 돈 이런 거겠죠. 앞으로 줘야 될 돈 빌린 돈이고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과 남의 돈까지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에 부채를 더하면 자산이 나오죠. 그래서 자산인지 자본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를 가끔 가다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사업으로 현금이 입출금 된 거를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돈을 영업을 해서 벌었으면 이렇게 플러스로 찍힐 거고 못 벌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찍힐 거예요. 다음으로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현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예요.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처분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뭐 부동산을 저희가 처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돈을 받고 부동산을 팔겠죠. 그러면 회사에 현금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현금이 나가나요? 현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는 플러스로 찍혀야 되는데 현재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현금이 나가고 있다는 말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뭐 공장을 짓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까 뭐 돈놀이라고 한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계속해서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한다던가 돈을 빌려온다던가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최근에 들어서 찍히고 있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어요. 남의 돈을 빌린다던가 혹은 주식을 발행을 한다던가 하면서 공격적으로 설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캐펙스예요. 캐펙스는 이익 창출을 위한 장비, 부동산 투자 비용 등등이에요. 지금 보면 캐펙스가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양이라는 핫도그 회사를 경영한다고 쳐볼게요. 당연히 뭐 기계가 낡기도 할 거고 계속해서 뭐 더 많은 핫도그를 만들고 싶기도 할 거고 장비를 계속 들어놓는다던가 또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미리 부동산을 사서 땅도 미리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 뭐 장비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비용이 캐펙스입니다. 다음으로는 FCF인데 이거는 Free Cash Flow,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이거는 영업으로 번 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앞에 나온 캐펙스를 빼주시면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영업으로 번 돈에서 미래에 투자하고도 남는 돈이다, 진짜 여윳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우양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빵꾸가 나고 있는데 캐펙스는 많이 집행이 되고 투자에도 많이 집행이 되는 걸 보니까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예요. 부채는 빚이다. 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있고 없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게 선수금과 미지급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수금이라는 거는 먼저 땡겨받은 돈이에요. 저희가 뭐 핫도그 10,000개 만들어 주기 이렇게 하고 미리 돈을 받았어요. 앞으로 10,000개를 만들어서 줘야겠죠. 그래야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금, 제가 뭐 미리 물건을 떼왔어요. 핫도그 만들려고 뭐 설탕과 밀가루를 미리 떼고 아직 돈을 안 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돈이죠. 이런 데에는 이자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돈 주거나 아니면 물건으로 주면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빚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이자 발생 부채를 보시면 얘가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부채가 많다고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먼저 받은 돈들이기 때문에 좋은 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현금 흐름표는 사실 이런 현금 흐름의 불일치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요. 위에 쭉 보시면 영업이익 여기는 65억, 21억으로 계속 플러스가 났어요. 20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5억으로 플러스예요. 근데 21년도에는 마이너스 9억으로 빵꾸가 났어요. 만약에 이 금액의 차이가 크면 반드시 원인의 파악이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지금 보시면 20년도에는 영업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크고 이때는 영업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작아요. 이때 차이가 30억, 이때 차이가 20억 정도 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20년도에 미리 돈을 좀 땡겨받거나 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찾아보면 이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뭐 플러스 100억인데 여기는 뭐 마이너스 100억이 난다던가 하는 식으로 차이가 크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론 이익률과 안정성입니다. 먼저 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ROA는 그냥 높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팔아도 많이 남길수록 좋겠죠? 그리고 부채는 웬만하면 낮을수록 좋아요. 자본 유보율은 일단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에 100을 곱한 거, 순이익률은 매출액에 순이익 나눠주고 100을 곱한 거예요. ROE, ROA가 좀 헷갈리는데요. ROE는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 그리고 ROA는 자산, 그러니까 빚을 포함한 돈으로 나눈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순수 내돈분의 부채, 자기자본분의 부채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본 유보율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으로 누적 잉여금을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곱해 주시면 됩니다. 누적 잉여금은 여태까지 회사가 벌어들이면서 쌓아둔 돈이에요. 이게 자본 유보율이 쭉 올라간다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계속해서 돈을 벌어왔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만약에 깎여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구나,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 ROA를 간단하게 더 설명드릴게요. ROE는 쉽게 생각해서 순수한 내 돈, 빚 없는 내 돈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OA는 부채를 포함한 수익률이에요. 만약 이 둘, ROE와 ROA 차이가 크면 그만큼 부채가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ROA가 1이라고 돼 있고 ROE는 3.23이에요. 근데 여기 부채 비율이 223% 정도가 됩니다. 1에다가 2.23 더하면 3.23 나오죠. 그래서 ROE, ROA가 별 차이가 아니고 그냥 부채가 꼈냐 안 꼈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평가냐 고평가냐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지표들, 그리고 가장 자주 얘기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PS는 한 주당 순이익이에요. 5,000원짜리 우량은 한 주를 들고 5,000원짜리 우량 한 주당 현재 90원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고요.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라고들 합니다. 다음으로 BPS예요. 내가 한 주가 5,000원인데 중에서 2,924원이 진짜 빚 없는 내 돈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당 순자산을 BPS라고 하고요. 이게 높을수록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PBR이에요. 여기 PBR이 1.58배다라는 거는 회사에 쌓여있는 순자산의 1.58배만큼 시가총액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보다 낮으면 사실상 상장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5천억이 있는데 만약에 시가총액은 1,000억밖에 안 돼요. 이러면은 상장돼 있는 의미가 딱히 없죠. 그래서 1보다 낮으면 회사를 그냥 청산해 버렸을 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더 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론 DPS예요. DPS는 한 주당 배당금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0원인 걸 보니까 우량의 경우는 주당 배당금이 없거나 주식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현금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게 없으니까 0%가 찍혀 있어요. 다음으로 현금 배당 성향인데 희한하게 보면은 현금 배당 성향이 여기 2%, 그리고 여긴 1.7%가 돼 있네요. 이 현금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이익분의 배당금에 100을 곱한 건데 회사가 100억을 번다고 그 100억을 다 주주님들한테 배당금으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얼마는 회사에 남겨놔서 위험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할 거고, 얼마는 연구에 투자할 거고, 얼마는 주주님들한테 환원을 해줄 거예요. 그 성향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 현금 배당 성향은 있는데 EPS하고 배당 수익률은 없죠. 근데 발행 주식 수가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으로 준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PER 분의 100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한번 다음 장에서 알아볼게요. 자, 제목이 기대 수익률과 금리 인상입니다. 택배주가 최근에 하락하는 이유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PER 분의 100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한번 계산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PER이 20배다 라고 하면 여기 20분의 100이 되겠죠? 이럴 때는 기대 수익률이 5%다. PER이 20배일 때는 내가 5%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PER이 10배다 라는 때는 10분의 100이니까 기대 수익률이 10%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PER이 낮을수록 저희가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R이 낮으면 뭐 저평가다, 그만큼 올라갈 여력이 많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주식은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고 위험자산이라고들 해요.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해요.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만기되면 원금까지 보장해주니까 안전자산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더 낮으면 굳이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까요? 정신적으로도 채권이 더 편하고 돈도 많이 주는데 안 하겠죠? 저희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채권의 이율, 채권의 금리 또한 올라갑니다. 채권 이율에다가 저희가 리스크를 지면서 주식을 하잖아요. 이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얹어줘야지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나와요. 만약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예 0이라고 치면 채권의 이자만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측정이 되는 건데, 그럴 거면 주식을 안 하고 채권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예시예요. 이거는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프리미엄을 2%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금리일 때, 금리가 1%일 때, 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3%일 때예요. 프리미엄을 2%를 얹어줘야 되니까 금리가 1%인 상황에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3% 이상 나와야 저희가 주식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PER을 33까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옆에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금리가 2% 올라가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을 5로 나누면 20이죠. PER을 아무리 많이 줘봐야 20배까지밖에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주, 주로 테크주인데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가 빨리 크니까 당연히 너는 좀 더 고평가해줄게 라고 하면서 막 주가를 올려왔어요. 그래서 PER을 33배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고성장하는 주식의 특징은 빚을 막 끌어와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회사가 빨리 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가 그만큼 이자도 많이 내야 되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빚을 땡겨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수익성도 떨어져요, 회사가. 그리고 여기 기대 수익률도 변하기 때문에 PR도 높게 못 줘요. 이전에는 33배까지가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20배밖에 못 준다는 거죠. 주가는 EPS, 주당 순이익에 PR을 곱해 주시면은 적정한 주가를 보통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자는 올랐으니까 순이익, EPS가 떨어지겠죠. 근데 PR 한계치도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떨어지지, 배수도 많이 못 주지, 이러니까 PR 높았던 애들이 쭉쭉쭉 빠지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돈 잘 벌고 성장이 잘 안 나와서 PR도 낮게 책정이 돼 있던 회사들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도 원래 우리는 기대 수익률 이상 정도로 맞춰주고 있었어, 이런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테크주보다 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요즘 넷플릭스가 막 반토막이 넘게 나고 페이스북이 반토막이 나고 이런 상황이 금리가 올라와서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금까지 막 듣다 보면 그럼 저 PR주, 저 PBR주를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벌겠네, 저평가주 사면은 짱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옆에 여기 싼 게 비지떡이다 라고 적어놨죠. 성장성이 높고 PER을 높게 받았던 회사들은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 저기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예시를 들면 전기차 회사가 있고 여태까지 매연을 뿜고 다니던 내연기관 회사가 있어요. 앞으로는 전기차가 잘 나갈 게 뻔하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전기차도 성장성도 높고 하니까 프리미엄을 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전기차에는 PER을 30배, 40배, 50배씩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연기관 차의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점점 매출이 이렇게 쭉 우하향을 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얘는 PER을 높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 PER주, 저 PBR주라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걔네가 저 PER을 받고 저 PBR을 받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한다고 저희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긴 봐야 되지만 얘만 본다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저는 스토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주식을 살 때는 미래에 당연히 잘 될 회사를 사고 싶어 하죠. 제2의 테슬라, 제2의 애플을 노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더 잘 나갈 회사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그 회사들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은 멈춰 있는데 막 저 PR, 저 PBR이라고 덥석덥석 지그시면 주가가 안 올라가고 계속 빠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 내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 왜 안 올라가 하면서 괴롭기도 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재무제표도 보시고 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성장이 안 나오고 재무만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를 사면 돈 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아마 처음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용어도 헷갈리고 이런 걸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하나 찾아보시더라도 재무제표에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 안 보고 투자를 했다가 정말 제 재산이 휴지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